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고2, 고1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벌써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는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문득문득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내 아이 키울 때는 시간이 참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도 언제 이렇게 훌쩍 컸나 싶은 게 또 시간인데 벌써 큰애가 17살이라는 게 새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또 전 시어머니가 있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그 긴 시간 나는 왜 미련하게 참고 살았을까 스스로 한심하다 여기는 때도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홀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제 아래 4살 터울 남동생이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늘 바빴고 늘 불만이 가득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이혼하면서 상처가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미련하게 감당도 되지 않으면서 저랑 동생을 키우겠다고 친권까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러니 친정아빠는 홀가분하게 외국으로 나가 소식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면서 저도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 짙어져 원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엄마는 아빠가 늦게라도 용서를 빌고 돌아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붙들고 계셨는데 그런 아빠가 해외로 가버려 영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늘 우울감과 조절이 힘든 분노에 사로잡혀 사셨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건지 제 나이 고2 때 엄마가 쓰러지셨는데요. 저는 평상시 그냥 엄마가 당신 성격에 속병을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큰 병이었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져 뒤늦게 간 병원에서는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엄마 몸이 엉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병원에 안 갈 수 있냐고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의사가 된 이후 이런 환자는 처음이라며 화를 낼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저도 동생도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 남매는 각자 저는 이모에게 동생은 삼촌에게로 가서 컸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해 일찍 취업해 독립해 살다가 전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어요. 물론 제가 연애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워낙 외로움도 잘 타고 마음 깊은 곳에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크다 보니 남편과 있는 시간이 마음 편하고 좋았죠. 그리고 전 남편은 사정이 딱한 저를 참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전 남편과 붙어 있고 싶었어요. 이 남자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나라는 사람도 사랑받는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 좋았는데 너무 붙어 있던 게 문제였을까요? 아이가 먼저 저희를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결혼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가진 구박을 견뎌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 앞길을 막았다며 저를 향한 원망이 대단하셨어요. 아이까지 생겼으니 결혼을 안 시킬 수 없고 제가 일부러 자기 아들 잡으려 몸을 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아, 금쪽 같은 내 아들 앞길을 저것이 지 몸 관리 제대로 못해 막았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옥이야 금이야 내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함을 어찌하나요? 이렇듯 모든 화살은 저에게로 쏘시며 저는 졸지에 앞길 창창한 사람 발목 잡은 꽃뱀 같은 여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주고 자기 엄마에게도 맞서며 그나마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더군요. 제가 둘째를 낳고부터는 남편 역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술과 도박에 빠져 인생 한방, 인생 역전 같은
허황된 꿈만 쫓았는데, 그래서 내일 저는 아이들을 위해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새벽까지도 일만 해야 했었죠. 아이들이 고맙게도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벌어 아이들 학원비와 학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속도 모르고 제가 아둥바둥 벌어오는 돈을 탐하곤 했어요. 자기가 한 방에 터뜨려 호강을 시켜준다는 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늘 돈을 집에 두지 않았어요.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게다가 혹시 몰라 카드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저한테서 돈을 뺏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늘 남편은 불만이 많았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쯤에는 저도 지쳐 사내 만에 이혼도 진지하게 고민하던 저였는데 제가 또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를 내밀면 남편은 그제야 잘못했다고 빌고 반짝이긴 했지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 자기 아들이 기가 죽어 저러고 산다며 저를 탓하셨는데 시어머니도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작은 집에 몰아준 제사를 전부 가지고 오셔서 저 혼자 다 하라고 시키셨는데요. 며느리가 저 혼자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손이 형님은 시어머니와 앙숙인 관계로 시댁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 저도 결혼식 때 얼굴을 한번 보고는 이혼하는 그날까지 형님 얼굴은 본 적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형님과 시어머니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앙숙이면서도 당신 아들이랑 살려면 돈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꼬박꼬박 50만 원씩 뜯어내던 분이셨어요. 그 돈을 형님이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아주버님이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그 돈은 매달 꼬박꼬박 입금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50만 원 액수도 형님네가 아닌 시어머니 결정하신 건데 큰아들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니 매달 30만 원에 이렇게 제사나 명절 때 제가 와서 몸으로 떼우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저에게 제사와 차례 준비를 떠넘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조상님 제사를 가져왔다는 명분으로 선산 지분을 모두 챙겨 당신 이름으로 돌리셨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 입속을 챙기셨죠. 이렇듯 저의 시어머니는 돈이라면 아주 환장하는 양반이었는데 저한테 툭 하면 이게 다 내가 니들 생각해서 제사 가지고 온 거야. 내 앞으로 해놓은 선사는 결국엔 우리 둘째 아들 거고 너도 그 덕을 볼 텐데 세상에 공짜 있니? 그러니 힘들다 억울하다 생각 말고 정성으로 차려. 네 형님한테 안 뺏기려면 너도 성의를 보이란 말이야. 저는 저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네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면서 시어머니 당신은 날로 드셨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만 형님과 저를 경쟁하는 사이로 만드는 건지. 원래도 싫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검은 속을 보고 없던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형님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잔심부름도 미안한 기색 없이 저에게 시키셨는데요. 병원 예약부터 김장 같은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당신 아들 발목 잡은 대가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이 남편 같지도 않은데 그걸 다 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특히나 사내 만회할 때는 내가 왜 그걸 하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제가 며느리 도리도 하지 않는다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셨는데요. 솔직히 그런 건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저에게 당한 시어머니는 이젠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특유의 갈라지는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는데 며느리 짬밥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건지 그것도 무섭지 않더군요. 특히 정말로 남편과 갈라서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시아버님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려 하셨어요. 사실 저는 식구들 중에 그나마 시아버님을 친정 아버지처럼 따라갔거든요. 말수도 별로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 모르는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정말 죽겠다 싶으면 그때는 남편 대신 나서는 사람이 그나마 시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아이들을 생각해서 저더러 참으라 하셨는데 저에게 약점은 아무래도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불행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은 그러지 않길 바랬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혼하고 돌아갈 친정도 없고 남동생과도 거의 연을 끊고 산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에게 친척이라고 만나게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게 참 명절이고 연말연시고 사람을 특히 외롭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형편없는 시댁 식구들이라도 애들을 생각하면 나름 미련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빵점짜리 시어머니셨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에겐 그럭저럭 괜찮은 할머니셨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듯 또 제 스스로 합리화하며 여러 번의 이혼 고비를 넘겼고 거의 포기하며 10년 넘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또 제 사연을 듣는 제3자인 분들은 그걸 왜 참고 살아? 진작 이혼했어야지 라고 하실 게 분명할 텐데 저는 미련하지만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네요. 네, 제가 바보였죠.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혼을 하기가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쩐지 제가 저희 엄마의 길을 그대로 걷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도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 남동생의 연락으로 저희 남매는 참 오랜만에 재회를 했죠. 남동생은 그동안 제가 참 걱정되고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동생은 잘 자라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나름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삼촌이 그래도 나 많이 챙겨줬어. 싫다고 하는데도 공부시키고 과외도 붙여주고 꿈도 없어서 배회했는데 좋아하는 것도 찾아주면서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많이 줬거든. 그래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또 취직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 누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도 뭐 잘 지냈어. 결혼도 했고 남편이랑 애들이랑 그럭저럭 잘 살거든. 다행이다. 나는 사실 누나 걱정 많이 했거든. 이모가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잖아. 그리고 삼촌한테서 누나가 독립해서 나갔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동생은 차마 뒤에 말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아마도 제가 어렵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나름 자기가 성공해서 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도 꽤 높고 대출이 있긴 하지만 집장만도 했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는데 그땐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분명 기쁘기도 했는데 왠지 모를 창피함도 있었어요. 나도 동생처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명함을 받아놓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동생도 그런 제가 아마도 많이 낯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인가 시간이 지나고 동생에게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랑 이혼하고 해외에 나가 산다고만 알고 있던 아빠는
알고 보니 두바이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았고 현재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아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동생에게 연락이 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이 많이 없어 기꺼이 아빠를 만나러 갔고 생각보다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아빠의 병간호를 자처하며 저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저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엄마가 힘들어하고 불평불만 넘어 아빠를 그리워하고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괜히 아빠가 미웠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누나, 그래도 우리를 낳아준 부모잖아. 아빠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빠 얼굴 한번 보러 와. 애들도 데려오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마지못해 저만 아빠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에 갔었네요. 솔직히 아빠의 얼굴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다 잊었는데 앙상하게 뼈만 남고 검게 그을린 피부를 보니 눈물이 먼저 맺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왜 그러는지 저도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하염없이 이리 오라며 손짓하셨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을 떼보려고 해도 마치 누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내 아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멈추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친정 식구들과 어색하고 불편한 재회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라고 신경은 계속 쓰였는데 친정아빠도 나름 해외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저희 남매 걱정에 어떡하든 돈을 보내고 싶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중간에서 저희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던 친척들이 가로채고 저희한테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엄마가 죽고 저희 남매가 헤어져 지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일이 너무 커지고 바빠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며 뒤늦게 눈물의 사과를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의 앙금이 풀어졌어요. 저도 결혼해서 남편과 부부 문제로 사내 만회하는데 아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는데 시간은 저희 남매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아빠는 급하게 상태가 나빠지셨는데 나중에 합병증까지 생겨 정신을 잃으셨고 그러는 가운데 기계장치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다 결국엔 저희 남매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빈소가 차려지고 세상 불편한 장례식이 시작되었죠.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가 쪽 친척들은 죄다 저희 남매를 힐끔거리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봤는데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아빠가 남긴 유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요. 하기사 조카한테 갈 돈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자식들이 좋게 보이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빈소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참석해 조문을 했는데 그래도 그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평소 원수 같은 인간들이지만 고맙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빈소에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틀 내내 발걸음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며느리를 다 챙겨주시네 하며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꿍꿍이가 있었는데 그건 역시나 돈이었어요. 첫날 조문하고 식사를 하는 중 친가 친척들이 하는 유산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행여 제가 눈알합시고 장례 비용을 부담할까봐 그것까지도 코치하려 오지랖을 부리셨어요. 있잖니? 너 행여라도 네가 장례식 비용 낼 생각은 하지도 마라. 보아하니 네 동생 잘 사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건 장남이고 상주가 나서서 내는 거야. 너는 출가 외인이다. 부의금만 딱 챙겨서 입 닦아. 네? 어머니도 참
그런 건 제가 동생이랑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해. 어차피 니들 거의 남처럼 살았잖아. 자고로 돈 문제만큼은 핏줄이고 뭐고 없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손님이라도 많으면 또 몰라. 이건 순전히 파리만 날리는데 저것들 전부 돈이란 말이지. 내가 오죽하면 여기 와서 삼시세끼를 다 먹겠니? 그거였어요? 저는 또 어머님이 손님이 너무 없다고 저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물론 그 마음이 제일로 크지. 너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참 궁금했는데 네 친정아버지 병원에서 돌아가셨지? 그럼 그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설마 너도 냈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냈든 어머니랑 상관없잖아요. 제가 무슨 시댁 재산 빼돌려서 저희 아빠 병원비랑 장례식 비용을 내나요? 아니면 그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했을까 봐요. 벌어도 제가 더 벌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짜증 섞인 말로 경멸하듯 말하니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주변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미우나 고우나 너는 내 식구인데 나보다 못한 니네 친정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말라고 라고 하셨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경멸스러워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제 일만 하려 했는데 보기를 모르는 집요한 시어머니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셨고 저도 참다 그만 좀 하라고 큰 소리로 짜증을 냈는데 그걸 남동생이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대단하게 잘해준 거 없는 누나지만 동생한테 그런 창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는 제가 내는 짜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질을 죽이며 저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윽고 궁금해 죽겠다는 당신의 본심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자기가 듣기로 저희 친정아빠가 두바이에서 사업을 했고 그걸 정리하면 좋게 20억은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동생 눈치를 살피며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다 들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유산 뺏기면 네가 등신이다.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 두바이에서 사업했다며. 다른 가족들이 그러던데 그거 정리하면 20억은 될 거래. 그럼 그 돈을 누가 챙기겠니? 자식들이 너랑 네 동생일 거잖아.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20억은 무슨. 얘가? 내가 이미 다 들었다니까. 뭐야, 너 혹시 내가 돈 달라고 할까 봐 그러냐? 우선 그건 나중에 따지고 네 동생더러 유산 포기하라고 해. 너는 힘들게 살았지만 네 동생은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그럼 이제라도 네가 받아야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봐. 사는 게 좀 힘들다고. 애들도 좀 팔고 그래. 그래. 나랑 네 시아버지도 큰 병 걸려서 병원비가 장난 아니라고. 좀 물고 연기를 해보란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돈 없는 상상의 나래에 입이 떡 하고 벌어졌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희 아빠한테 그런 유산은 없었거든요. 20억은커녕 2억도 없었는데 이것저것 정리하면 한 5천 정도는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누구처럼 욕심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병원비고 이것저것 모든 비용을 동생이 다 냈는데 그것만 홀랑 탐하면 제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빠에게 20억의 유산이 있는 줄 알고 혼자 들떠서 남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뒤늦게 빈소에 도착했는데요. 가만 보니 입꼬리가 아주 찢어지게 올라가 있더군요. 20억 만질 생각에 아주 좋아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실수할까 겁이 나 아니라고 사업 다 망하고 아픔으로 귀국한 거라고 몇 번이고 설득을 했는데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발인을 하루 앞두고 조용히 빈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글쎄 시어머니와 남편놈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 동생에게 했더군요. 아니, 나는 고생하고 산 누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그럼 대학도 좋은 데 나왔을 거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누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내 며느리가 힘들게 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져서 그래.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어제 오늘 본 사돈어른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던데요. 무슨 얘기를 잘못 들으셨나 본데 유산을 포기하기 이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돈은 없습니다. 어허, 처남. 우리가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딴 말해도 소용없다니까. 사실은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잘 돼야 누나도 행복하고 처남 조카들도 잘 크고 할 텐데 여기저기 돈 문제 때문에 나 깜빵 가기 직전이야. 우리 좀 도와줘. 응? 언제 봤다고 처남 소리를. 그럼 말 나온 김에 매어. 우리 누나한테 좀 잘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누나 너무 고생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남편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야? 이게 나를 언제 봤다고? 진정해라. 그러다 20억 날아간다. 그러지 말고 사돈총각, 우리 입장 좀 잘 생각해줘. 막말로 그 돈 없어도 사돈총각은 잘 살 수 있잖아. 우리 아들 말 생각하지 말고 누나만 생각해. 네, 사돈어른 말처럼 지금 보니 저희 누나만 생각해야겠네요. 여태 저희 누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안 봐도 알겠어요. 저 유산 포기 안 하고요. 누나도 포기 안 할래요. 당장 이혼하라고 할 겁니다. 뭐야?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새파랗게 어린 게? 너는 위아래도 모르냐? 어머님이 흥분하니 덩달아 흥분한 남편놈은 남동생과 조용한 빈소에서 주먹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란스러움에 빈소에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쪽잠을 자고 있던 저는 놀라서 뛰쳐나왔고 음식을 나르던 쟁반을 들고 가 남편 머리통을 날려버렸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질세라 시어머니의 뽀글거리는 머리를 힘껏 잡았는데요. 그땐 제 동생이 나서서 시어머니 손에서 저를 빼내주었죠. 그러고는 원수를 보듯 저랑 남동생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치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왜 이런 사달이 났는지 듣게 되었고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헛수고 그만하고요. 저희 아빠 유산은 그게 얼마가 되었든 전부 동생 거예요. 동생이 준다고 해도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염치가 있어요. 누굴 자기들이랑 같은 급인 줄 알아요? 그러니 김치국 그만 마시고 당장 돌아가요. 그리고 당신 딱 기다려. 이젠 진짜 이혼하자. 미쳤냐? 내가 20억을 두고 너랑 곱게 이혼하게?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럼 그 중에 10억 나한테 줘. 고아 같은 너랑 내가 산 세월이 얼마냐? 그 정도 보상은 있어야지. 보상 같은 소리 하네. 보상은 내가 받아야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래도 인간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갔잖아. 됐고 소송할 테니 준비해. 10억? 나도 구경이나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이젠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질렀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제가 돈이랑 남동생 믿고 설친다며 급기야 제 앞에서 손을 올렸고 그걸 본 남동생이 눈이 돌아 남편을 제압했는데 남편은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쭈구리가 되더군요. 사실 저희 남편은 삐쩍 말라서 힘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연애하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살이 좀 있는데 키도 작은데 살까지 빠지니 인간이 참 없어 보였어요. 그에 반면 제 동생은 키도 183에 딱 봐도 관리하는 몸이었는데요. 이건 뭐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가 휘둘렀던 쟁반으로 제 동생 등짝을 내리치셨는데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네. 밖에 사람 없나요? 이 콩가루 집안 남매가 사람을 잡아요. 라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소용없어요. 제가 아까부터 동영상 다 찍었고요. 이걸로 이제 우리 엄마 해방시켜 줄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애들이 이걸 다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손주한테만큼은 잘했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건지 넋을 놓고 눈만 깜빡깜빡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랑 제 동생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막장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죠. 저는 동생의 적극적인 권유로 유명 로펌의 이혼 소송까지 같이 의뢰했는데 저희 아빠의 유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남편이 싸울 가치도 없다며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돈도 없는데 남동생만 믿고 까분다며 저더러 멍청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얼마 있지도 않은 아빠 유산까지 넘기려 하니 저한테 나중에 후회할 거랍니다. 후회하고 자기를 찾아와도 소용없으니 애들 전부 데리고 자기 인생에서 꺼지라고 했는데 애비 노릇도 하지 않으려는 인간에게 저는 아무런 미련 없어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들고 그놈이랑 이혼했어요. 그놈은 재산 분할해야지 왜 다 가져가냐고 지랄 발광했지만 생활비도 뜨문뜨문 가지고 오고 제가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았다는 게 통장 거래 내역에 다 드러나 얼마 있진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놈에게 양육비 필요 없으니 죽을 때까지 얼굴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때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은 잘 키울 거고 저 역시 애들 옆에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제라도 같이 살자고 했는데 동생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할 생각인데 그때까지만 가족으로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어요. 동생한테 뜨신 밥 한번 해주지 못했는데 장가 가기 전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저 몰래 제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을 넣었는데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불처럼 화를 냈어요. 야, 너 누나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님 불쌍해 보이니?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고 1억을 내 통장에 넣은 거야? 누나, 진정해. 내가 설마 그렇게 생각했겠어? 나는 그냥 누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사실 나 누나가 이모네 집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알았거든.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누나를 도울 수 없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누나 만나면 준다고 모은 돈이야. 물론 그 돈이 1억은 아니고 아버지 유산 얼마 되진 않지만 똑같이 나눠야지. 누나도 딸이잖아. 그리고 나도 늦었지만 삼촌 노릇 하고 싶고. 저는 동생의 말에 눈물이 먼저 나와 더는 화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잘 사는 모습으로 그 돈 갚는 걸 대신해달라고 했는데 애들을 생각해 그러고 싶었죠. 그리고 제가 잘 살아야 동생과도 앞으로 자주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변했어요. 저는 동생 결혼할 때 제대로 누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꿈만 꾸던 가게를 차렸고 제 가게는 제 꿈이 가득한 카페였는데요. 딸아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원래도 손재주가 좋고 사진이며 컴퓨터며 못하는 게 없었는데 어찌나 야무지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던지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봤다니까요. 그렇게 순식간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서비스도 주고 매 순간 친절한 응대를 했는데 그게 또 좋은 이미지가 되어 제 가게는 잘 되었어요.
덕분에 투자한 돈도 전부 뽑았고 저는 매달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순수익을 올렸는데 너무 바빠서 직원을 둘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인성과 인상이 좋은 직원 위주로 뽑아 지금까지도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뒤엔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 동생 신혼집에 5,000만 원을 보태줬어요. 사실 제가 받은 돈이 더 많지만 나중에 차차 더 많이 갚아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이젠 완전 거지꼴이 된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는데요. 정말이지 그땐 귀신을 본 것처럼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게 차릴 돈이 어디 있었냐며 또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혼한 마당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양육비도 안 받고 위자료도 없다시피 한 이혼이었는데 이 인간들을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게 찾아와 행패 부린 걸 토대로 접근금지 신청과 피해 보상을 세게 청구했는데요. 그땐 이 인간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빚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되었다며 그것만이라도 해결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애들 생각해.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아빠가 전과자면 애들한테도 좋을 게 없지. 애들 시집장가는 제대로 가겠어? 아빠가 전과자인데 자기도 그 서러움 잘 알잖아. 이딴 말을 입에 담아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그딴 걸로 내 새끼 인생 안 망가진다고 또다시 나타나 내 인생 방해하면 그땐 지금보다 10배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그 인간은 난데없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며 합치자고 했어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며 딸애가 만든 가게 홍보 영상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얼른 저를 다시 데려오라고 성화를 부렸다고 했는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니 이젠 제가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저를 어쩌지 못해 모자가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장인어른 유산이 사실은 좀 있었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랑 이혼하자마자 카페를 차려서 대박이다? 하는데 시원하게 그놈 급소에 발차기 해주었어요. 입만 열면 사람을 기함하게 만드는데 내 소원은 네 면상 안 보고 사는 거라고 말해줬네요. 그리고 오늘 일 역시 동생한테 꼭 얘기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제 동생한테 제압당하고 꼼짝을 못하던 놈이라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고는 고아나 다름없던 게 잘난 남동생 생겼다고 제가 깝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잘난 동생이 이젠 내 뒤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가 뭐가 무섭겠냐고요. 그러니 이제 옛날에 저는 잊어버리고 구질구질한 네 인생이나 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어디 시골 할머니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펑펑 울며 자기도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놈의 모자지간은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 건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을 것도 없어서 바로 경찰 불러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한바탕 하고 갔는데 얼마나 멍청하면 바로 엄마가 찾아와 또 난리를 치냐고요. 그리고 이젠 이혼한 남인 저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전 시어머니 역시 접근 금지 신청했어요. 그러자 모자지간은 더는 저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그제야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이제 아이들 모두 고등학생이라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로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젠 누나도 이런 일은 혼자 잘 처리하고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제야 동생이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 이젠 누나 걱정하지 말고 네 와이프만 위하고 행복하게만 살아. 애기 낳으면 내가 애기도 봐주고 더 잘해줄게.
아니야. 무슨 누나가 우리 애까지 봐. 우리 애는 우리가 봐야지. 그냥 누나는 지금처럼만 내 옆에 있어줘. 누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한텐 누나가 엄마잖아.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동생은 다 컸지만 저에겐 아직도 헤어지기 전에 어린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엄마 같은 누나가 되어줄 생각인데요. 저 역시 동생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동생이 원하는 누나가 되어 줄 생각입니다. 물론 올케에게도요. 올케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는지 둘을 보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꼭 바라건대 누구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마음 그대로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저에게도 인생길을 같이 걸을 친구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 주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엄두도 나지 않고 남자한테 질려 어느 누구도 받아줄 생각이 없지만 아이들 다 크고 저 혼자 남았을 땐 그냥 쓸데없는 농담이나 치고 작은 일도 같이 웃을 수 있는 누군가는 만나고 싶거든요. 아마도 그때쯤이면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겨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죠. 꼭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려고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들이 큰 사춘기의 파도도 없이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는데 부디 저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그 응원을 원동력 삼아 열심히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든 때도 많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힘을 많이 냈어요. 제 사연도 어느 누군가에겐 그런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